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보통 때 같으면요. 저녁 모임들 아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안 됩니다. 딱 2명만 만나야 하는 방역 지침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요. 정말로 당분간만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유럽도 디지털 화폐로 간다. 현금 없는 시대 성큼 다가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이런 얘기 있었죠. 미국도 좀 꺼냈고요. 일본 등등등 있는데 유럽도 디지털 유로 앞으로 2년간 준비 작업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그러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하고 보증을 합니다. 현금 대체하는 시기가 빨라질 듯하다.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감사원장 사퇴한 지 17일 만에 최재형 정권 교체 이렇게 외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어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1시간 뒤에 입당식이 열렸어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출마의 뜻도 밝혔습니다. 야권 대선 경쟁 구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 여당을 중심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20대 10명 가운데 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무슨 소리일까요? 최저임금 매년 오르잖아요. 그런데 요 위에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 막상 알바 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 많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저임금 일자리부터 사라진다. 20대 근로자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덜 주셔도 일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병 장병에게 보낸 백신 0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청해부대 문무대왕아 집단 감염 발생을 했죠.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덴만 300명 지금 여기 이 문무대왕암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인데요.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백신을 좀 미리 보냈더라면 하는 지금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6명 확진이고요. 유증상 지금 80명 선실 격리 중입니다. 전원 백신 미접종이고요. 확진자 늘어날 듯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의료 인력 신속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7월 1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입당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굉장히 예상을 깨고 빠르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입당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날치기 요청. 날치기를 해달라.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금 하는가 마는가 여러 가지 논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밀어붙여달라. 날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짚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런 올림픽은 처음이다. 도쿄올림픽. 자, 만약에 도쿄올림픽을 참가한 선수 확진 안 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경기를 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확진이 됐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올림픽은 처음이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비트코인의 운명입니다. 지금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디지털 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얘기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 얘기입니다. 그동안 언제쯤 야당에 들어올 것인가, 정치권에 투신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속전속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기사 한 가지 보겠습니다. 최재형, 이준석 명함 뒷면에 QR코드를 찍어서 화면을 띄운 뒤 모바일 입당을 했다. 어제의 한 가지 모습을 크게 제목으로 싣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감사원 떠난 지 17일만 평당원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당원이 된 거예요. 어제 보니까 동지라는 표현도 쓰더군요. 정권 교체 이를 중심은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내 우군 조기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 여기서 보면 조기 선점, 이건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죠. 아직 입당 결정을 못하신 분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거죠. 여당에서는요,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살을 남겼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하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당원 가입할 때 보면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모바일 온라인 당원 가입이 있고 또 종이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모바일로 한번 해보죠. 모바일로요?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좀 경계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 이런 것을 그런 것에 따라서 저의 행보를 결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입당했습니다. 아마도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이 정도 상황이면요. 그렇다면 숙제가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진격의 최. 표현이 진격. 굉장히 빨리 입당했다는 거죠. 당내 유리한 고지 선점. 지지율 10% 돌파는 숙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율이 나오는 명단에 올라 있긴 한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독주하는 야권 대선 지형에 격변이 예고됐다는 거예요. 어제 모습으로 승부사적 인상을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과는 차별화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론 상당 부분은 동력을 잃을 듯하다. 이런 파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 부분은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제 모습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 중에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선언하고 특정 정당, 그것도 야당에 가입하는 것이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 후배 감사원장, 감사원 직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구 평론가. 네네. 제가 앞선 기사에서 숙제가 이제 다가온다고 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입당을 계속 고민하고 있기까지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과 그리고 또 밖에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좀 합당 얘기했는데 뭐가 매듭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두 인물과는 대비되는 과감한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입당한 이후에 그냥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한 명 정도로 머물고 말 것인가?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그런데 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먼저 지지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가측한 정치 행보. 그러니까 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윤석열 총장한테 듣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야? 아니면 입당 안 하면 그냥 제3의 길로 갈 거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언제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9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만 있다면 다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대답이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예스와 노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뭐 한 1, 2년 남겨놓고는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뚜렷한 거 원하거든요. 그런데 최재형 원장 정치 대선 출마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전에 예. 아예 그 대답을 내놨습니다. 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할 거야. 이런 점은 국민들로부터 예. 어쨌든 앞으로 예측 가능하네.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다른 주자들하고 싸울 거네. 근데 예.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윤석열 총장은 유불리를 계속 따지는 느낌이에요. 계산하는 느낌.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면은 내가 중도표를 예. 잃을 거야. 호남표를 잃을 거야. 이렇게 계속 계산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구태의 어떤 정치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원장은 아마도 들어가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겠죠. 정치 구단들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어떻게 되잖아요. 보면 정치 분야는 완전히 초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국민들로부터는 이 사람은 유불리를 안 따지는 사람이야. 불리하더라도 어쨌든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이룰 거예요. 지지율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숙제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예.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정치 구단들이다. 이 정치 구단들하고 실제로 입씨름도 해야 되고 예. 맷집 진짜 비난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부터 해서 예. 그리고 또 아까 송 대표가 얘기했듯이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감사원장을 뿌리치고 나왔느냐? 예.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느냐?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신의 어떤 이 지지율이 예. 계속 유지될 거냐가 결정되겠죠. 자, 이중근 평론가는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관계를 지금 집중해 설명해 주셨는데 김구락 교수님. 네. 여당에서는 앞으로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중립 문제를 이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 생명인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감사원 시절에 했던 일들은 다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막 우리가 봤지만 송영길 대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9일만 사퇴한 지 9일 만에 정치 선언을 하고 17일 만에 특정 정당에 가입을 했어요. 자, 굉장히 그러면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정치적 색깔이 바뀌거나 없던 게 생기거나 그랬다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도 특정 정당에 대한 편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었다라고 평가받아도 이미 현직 시절에 편향성이 그렇죠. 있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업무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가 비판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그런 돼버린 질문을 거예요. 계속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통령의 일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장의 일도 사실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안 중요하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는데 그거를 그냥 중도에 사퇴해버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에 투신한다. 이거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중요도의 어떤 그리고 그분의 역할을 예.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특정 정당에 들어오셨고 대선을 이제 출마를 합니다. 예. 감사원장 재직 시대 많은 정보를 취득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냐. 그렇죠. 감사원장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그렇죠.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특정 정당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감사원 정책 중립성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것이고 감사원 파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얻었던 정보는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약속하고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누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뭐 최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본인의 어떤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인 거죠. 또 그러면은. 어제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 입당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명의 인물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어제 한 가지 행보가 있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거든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뭐 사진부터 좀 보시죠. 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윤 전 총장이 반기문 재단에서 반 전 총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 대화를 나눴죠. 대화 내용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기자들도 질문했죠. 혹시 뭐 그거 알려진 거 말고 더 뭐 얘기하신 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기사. 어제 이 만남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이 만남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사실 방점은 최재형 전 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의 반응입니다. 최재형 입당에 뭐 각자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요즘에 하락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만나 뭐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뭐 입당 얘기를 물으니까 저는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 얘기를요. 자, 그럼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여권에서는요, 제2의 반기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판은 자유니까 뭐 얼마든지 존중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이건 뭐 전략이라기보다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각자의 선택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그 뭐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페이크 뉴스라든지 뭐 인신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뭐 경험이 없었던 이런 사람으로서 좀 실망스럽고, 그렇게 하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이런 입장은 지금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최재형, 윤석열 두 인물이 등장하는 만평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역할을 숙고하고 뭐 점점점 돼 있죠. 그리고는 어제 입당을 했죠. 옆으로 갑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두들깁니다. 빨리 가라고. 올 사람 다 왔으면 출발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뒤에 누군가가 뭐가 비가 떨어지는데 머리를 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풍자를 곁들여서 만평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엔 17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네요. 지금 이 만평에는요.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정치적으로 타격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만화에서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분석적으로 분석적인 바탕으로 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에서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어디에 나를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규정 지어져요. 나에 의해서. 무슨 지금 얘기냐면 여기 최재형 전 원장이 포지션이 돼 있네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최재형 원장이 버스에 탐으로써 사실 윤석열 총장이 버스에 쉽게 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쉽게 말씀드리면 입당을 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은 입당 카드가 사실은 굉장히 희석화된 거예요. 입당해봤자 주목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먼저 최재형 늦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외부에서 제3지대에서 이렇게 안철수 대표나 혹은 최재형 원장하고의 어떤 이 세를 몰아가는 걸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탈됨으로써 자신의 입지가 최재형 원장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규정 지어지는 어떤 상황.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행보에 영향을 준 건 확실하죠. 그러면 앞으로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결국은 안 하고 제3지대에서 뭔가 대선 주자로서 활동할 가능성 이것도 있다고 보세요? 현재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뭐냐면 아까 지지율 하락세가 그 그림이거든요. 예. 지지율을 자기가 현재 한 30% 초반대나 20% 후반대를 유지한다면 가능성은 아직도 있어요. 바깥에서 갖고 있는 게. 독자 행보를 그냥 할 그런데 가능성. 그게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입당을 하든 뭘 하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각각 최재형 원장이 지지율을 얼만큼 올리느냐.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단기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윤석열 총장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빠지는 거를 최재형 전 원장이 가져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 사람 다 왔으면 출발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만평은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상황이 좀 이런데요. 자, 어제 사실 윤석열 전 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났죠. 반기문 전 총장은 사실 뭐 잠시 뭐 긴 기간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각광을 받는 대선 주자였죠.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이 어떤 대선 도사 의지도 밝히고 행보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요. 최인영 변호사하고 주원구 교수님께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 반기문 전 총장 공통점과 차이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좀 판넬에 써주시라고. 자, 그럼 먼저 최인영 변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과 세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쓰신 거는 공통점을 쓰신 거예요? 차이점을 쓰신 거예요? 공통점은 너무나 뭐 명확하니까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가 첫 번째가 다 고시 출신이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고시 출신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깨알 같은 공통점을 찾으셨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좌우 정권에서 다 중용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대선 후보까지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가 이 질문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권력 투쟁이 있다 없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꽃길을 계속 걸어오신 분인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꽃길이 아니고 본인이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 강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대권 후보 자리까지 쟁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력과 충돌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의 이른바 추윤 대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추 장관과의 어떤 권력 투쟁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한 어떤 그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어떤 시대적 흐름이 뿐만 아니고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권력 어떤 그 차기 대선 주자로 올랐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언어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장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어떤 공격은 받아내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한마디로 수비수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어떤 기억에 아무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언어가 전 각인된 게 없습니다. 그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 들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이러면서 검찰 수사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패 완판이 돼버린다. 부패 공화국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어떤 간결한 용어로 해서 정치적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조어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는 2016년, 2017년 초였습니다. 그때는 언제죠? 탄핵의 강이 우리나라에서 폭풍처럼 휩쓸렸던 그런 때입니다. 그 누가 왔어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남긴 어려울 것이죠. 결국 탄핵의 경랑 속에 반기문 전 총장은 휩쓸려 간 반면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함으로써 당선됨으로써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넌 상태인 것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정과 법치 회복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상당히 탔다는 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시대적 흐름 이런 점에 있어서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세 가지 점 한마디로 개인기에서도 차이가 나고 시대적 흐름에서도 어떤 그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상식 이런 부분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건 공통점과 차이점 부분에 굉장히 좀 비중을 주셨는데
개인의 특성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도 엄연히 다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어요. 주홍구 교수님께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최 변호사님께서 그 본질적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으니까 예. 저는 현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공통점은 거리두기라고 봅니다. 거리두기요? 네, 이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권력 의지를 갖고 나서서 지지율을 끌어오기보다는 예. 어떤 그 반사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 정권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섣불리 입당을 하거나 어떤 정치 조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실 거라는 그 생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두 총장이네요. 또 겹치네요. 예. 두 분의 거리두기가 저는 공통점이라고 보이고요. 거리두기의 의미는 약간 반사체 아니냐 뭐 이런 뜻도 들어가 있는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반사체가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게 그 대중들의 열망이거든요. 너무 여야나 아니면 기존 정치에 휩쓸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니까 거리두기가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버티기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기문 전 총장은 시작하자마자 솔직히 검증이랄 것도 없고 여러 어떻게 해프닝만으로 그냥 굉장히 꼬리를 짧은 내리셨- 기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여러 해프닝 일어난 거 가지고 그냥 꼬리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완전히 케이스가 다른 게 작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여당과 정부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았고 그거를 나름대로 버텨온 그런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틸 수 있는 거는 지금 장모와 처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맷집은 반기문 총장과는 확실히 달랐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빅플레이트나 뭐 빅텐트 이론을 보면서 대중들의 지지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선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전원 정치에서 이제는 회동 정치로 지금 이동하신 것 같은데 그냥 듣고 끝나면 어떡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는 것도 어떤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으로도 별로 부적절합니다. 뭔가 만나게 될 때에도 그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을 지금 만나서 외교 안보를 듣겠다? 그게 뭐 조언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지금 시기에 이게 과연 어울리는 그런 타이밍일까?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감각을 키우는 것과 메시지의 선명성이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과제라고 봅니다. 자, 김가락 교수님하고 이종근 평론가께는요. 두 분, 윤석열, 반기문 두 인물이 공통점이 더 많은지 아니다. 확연히 다른 점이 훨씬 많다. 이 판단을 좀 한번 해주시죠. 김가락 교수님. 차이점도 개인적으로는 꽤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대선을 앞둔 두 분의 공통적 상황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만을 이제 비교한다면 저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 두 분 다 정치 신인이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를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래서 정책 비전이랄까 뭐 이런 것을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사실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3주가 지났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출마 선언하고 3주 만에 반기문 전 총장은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주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반기문 전 총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에 나는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열리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 화두를 제시하는데 굉장히 부족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 거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지지율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중도, 뭐 보수, 거기다가 뭐 이탈한 진보까지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 자체가 본인을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정당 체제를 사실상 무시하는 그런 행보가 결과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사실상 그 길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왜 여태까지 모든 국가들에서 이렇게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이 두 분이 안 하셨다는 공통점도 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종구 평론가, 지금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총장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전혀 다르죠.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맷집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반기문 총장이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 검증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 검증을 제대로 대응 못하고 무너졌거든요. 아까 반기문 총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이크 뉴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사실 반기문 총장 정치 행보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반기문 총장의 친동생이 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엔을 그렇죠. 등에 업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사업을 펼쳤다.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그걸 견디지 못 정면 돌파하는 그런 맷집 또는 뒷심이 없었다. 근데 윤 총장 이 처가 장모 문제들이 나오지만 끝없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어저께 윤 총장의 발언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윤 총장이 어떻게 말했냐면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책임 있게 끝까지 가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반기문 총장과 다른 점이죠. 반기문 총장은 그때 자기를 위해서 언론사에서 부국장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대변인으로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직을 그만두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한마디 상의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끝나버렸거든요. 이건 완전히 무책임한 것인데 일단 최소한 윤 총장은 어저께 발언에서도 나오지만 나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발언. 그걸 진짜 실행한다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종구 평론가는 과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그 살해대 사건에 비판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확연히 다르다 지금은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다. 평가가 갈리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진행 중입니다. 어떤 모습들이요 지금.